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통 인사 노무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형 누구야? 어디 갔다 왔어? 아, 갑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불러내셔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뭐 가시죠? 바로 이렇게 바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콘티 없습니다. 있으면 더 어색하더라고요. 네, 우리 짜봤는데, 네. 갑자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잠깐 소개를 먼저 하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일단 소개를 따로 시켜드리고요. 예. 일단, 돌아온 탕아. 사랑의 배신자. 강영신 노무사님, 인사를 잠깐 하실래? 아니면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까요? 목소리가 네. 거듭나와서 여성 팬들의 흠모하게 만들었다. 네? 누가요? 예, 댓글 있었잖아요. 그 밑에도. 아, 근데 저도 처음에 목소리 네. 듣고는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의 약간 자태가 고우시고 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무락무락한가요, 제가? 네, 생각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이현우 농사님이 돼지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환상이 깨졌다 하더라고요. 네. 목소리는 좋은데 돼지였어.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분들 중에서는 가장 그랬어요. 실제 목소리와 메모가 가장 일치하지. 얘 잘러. 일치하고 있는 느낌. 네. 아, 수습은 좀 어떠세요? 수습 생활이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한간에는 네. 지옥을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네, 아직 많이 서투르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도 많고, 근데 또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운 게 좀 많이 잘 몸에 체득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잘 해야죠. 우리 대표님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결혼 날짜 얘기 좀 해주시죠. 혹시 네. 청취자분들 중에 또 가실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공부하셔야죠. 무슨. 아니, 이게 수험생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현직 노무사님께서 듣는다고. 현직 노무사님께서. 결혼식은 5월 26일 오전 11시 20분 충남 서산에 있는 르셀 웨딩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요. 서산이면은 저기 네. 서산 소고기 유명하지 않나요? 아니. 한우 주지 않나요? 그쪽 홍성이 유명하고. 예산 쪽에. 아니,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서산은 뭐가 유명하죠? 토요일 날 오전 그쪽만에. 11시에 서산. 예. 아니, 서산 하는 순간 많이 안 가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실 그때가 황금 연휴라서 월요일이 그 석가탄신일이거든요. 황금 연휴인 시작에 토요일 날 11시에 서산. 네. 야, 미안하다. 오시라고 하기에는 참 주변 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휴가를 서산에서 보낼 뿐 아니 이상은 좀 어렵다. 아니 네. 그 결혼식 저기 축하금 주고요. 펜션 잡아주면 1박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펜션도 잡아주고. 아니, 왜 경조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세요? 아니, 그 축하하는 마음에 가면 고마우니까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 아이고. 펜션을 한 채 딱 잡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펜션 많습니다. 축가나 이런 거 할 분들은 구하셨어요? 예, 축가도 한 분 있고요. 가수 누구 소개하시니까? 아니요, 그냥 이제 지인분의 분 중에 한 분 하고 그다음에 댄스 한번 해주실 분들. 댄스. 예, 내가 추천곡 네. 그 사랑의 배신자. 안 돼요. 아무튼 정말 반갑고요.
저야 뭐, 이거 붙이지 마세요. 소리가, 소리 나요. 소리가 소리 나나요? 들어가요. 볼펜 딸깍거린다고. 이경 아, 노무사님 저도 지금 손목 없어요. 저도 안 하고 들을 때 정말 거슬리더라고요. 이경 이거 노무사님 선생님인데 이런 거. 이거 손목 딱 붙잡고 네. 손목 지금 잘라놨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형님 좀 손한 쪽이 없으시군요. 수작 부리면 우엄마 가져와. 예. 참 수험 좀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5월, 6월, 7월, 8월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들 힘내시고요. 예, 사실 저는 오늘 그냥 이제 인사드리러 한번 온 거고요. 예, 나는 저렇게 되게 착한 이미지로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 안 좋아해. 귀여워요. 그래서 해선노무사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까대고 있잖아. 저는 저번 주부터 막 여자를 좋아하는 강사라는 둥 뭐 누가요? 누가 여자를 좋아하는 정도예요? 아니 나를 막 왜요? 지금 몰고 있어. 지금 둘이 아, 진짜요? 수강생들한테 화이팅 했다고 힘내시라고 막 한다고. 아니 남자 네. 수험생한테도 답안지에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써줬어? 그래 당연히 써주죠. 힘내라고 써주고. 근데 이거 하면은 나한테만 써주나 하는 아니 작전인들은 다 써주고 있는데. 좀 요즘 자숙 한동안에 좀 근신하시고 자숙할. 강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기 첨삭하면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거든요. 썼는데 첨삭하면서 느낌이 알고 쓰신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거 책 보고 쓰셨죠? 막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나중에 조용히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협박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딴 시간에 첨삭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보고 쓰신 건 맞죠? 그랬더니 보고 쓴 건 맞는데 기분은 나쁘다.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텍스트와 이 순서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좀 힘내세요. 잘 안 써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잘 안 써져도 나중에 잘 쓸 수 있어요. 막 이런 말 써주거든요. 격려와 희망. 근데 또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크게 위로가 안 되죠. 예. 잠깐만 우리 소개해야 되잖아. 네,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셔야죠. 먼저 오랜만에 한번 소개 한번 해볼래요? 예, 뭐 하죠 뭐. 예, 이식기 노무사고요. 예, 꼬꼬마 이제 스습 노무사 이제 중반에 접어들은 주소이 이제 아니잖아요. 수습 딱지 아직 안 뗐잖아요. 네. 6월달 돼야 되니까. 네. 예, 아직 어쨌거나 꼬꼬마 스습 노무사인 강명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MVP 전문 강사. 여기서 MVP란 매니지먼트 바이 패스. 합격 관리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바꾸신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MB요? 갑자기 뜬금없이 상금 같습니다. MVP 전문 강사 한인복학원의 노성봉 농사입니다. 와. 아니 제가 친구한테 뭐 하다가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지금 MBO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MBO 하면서 밑에다가 멘붕 관리 그거의 약자로 MBO가 멘붕 관리. 그래서 멘붕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인사 관리 멘붕 관리 중이라고. 멘붕 과목이죠. 아. 인사 관리가. 그러니까 MBO가 그래서 갑자기 저도 그러니 합격을 관리할 수 있는 강사가 돼야겠다. MVP 강사. 그래가지고 매니지먼트 바이 패스 상금 급조했습니다. 재밌구나. 이번 주 한번 나오고 안 나오겠네. 애쓴다 애써.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시기. 아니 왜요? 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할. 아니요 이제 저희 하고 이제 손님 소개해드리고 하는 거니까요. 네.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안녕하십니까. 세종법학원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사. 아직까지는 사람보다 벽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수험생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강의를 못하고 있는 무생물 친화에서 생물 친화로 좀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이현우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강생 지금 폭풍 성장을 하는 중이잖아요. 수강생들이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요? 네, 처음에는 되게 좀 의아한 눈빛. 어떤 의화한?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되게 욕자라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강의하나 보자 이런 분위기였다가 아, 그 사람들 근데 방송 다 들어봤대요? 들어보긴 하셨대요. 근데 첫 시간에 이제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단 잘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기대치가 올라갔어요. 두 번째 강의할 때부터 이제 눈빛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 거의 그냥 친구 대하듯이 막 해요. 야, 첨삭이 그게 뭐냐 이 자식아. 우리 직장인 또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 네. 죄송해요.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지금 음료수라도 사드려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도 뭐 강사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오늘도 이해선 노무사님이 대학원 시험 준비 때문에 일정이 안 되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오셨습니다. 전문가를 한 분 초빙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때 그랬었잖아요, 댓글에. 한림법학원 미모 2위는 도대체 누구예요? 제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네, 났죠?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기억을, 우리는 그거 되나요? 훅 되나요? 네, 혜선이 돌려가지고 훅 되나요? 내가 전문가냐? 어쨌든, 거기쯤에서 기억을 되살리면 됩니다, 이제. 이어 붙이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한림법학원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상철 노무사고요. 이 비주류 사이에서 피어오른 한떨기 주류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림법학원의 미모 2위를 담당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신상철 노무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너무 좀 와보니까 약하신데? 예.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랬고요. 그렇죠. 예. 보통 그냥 스튜디오에서. 그냥 대충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제가 의심이 많고 사람을 잘 안 믿어서 이렇게 되게 조신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이렇게 대박으로 낚일지는 몰라요. 제가 진짜 헛살았구나. 진짜 이 수의 깊이에도 한번 놀랬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보다 더 열악하게 방송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에어컨도 지금 안 나오고. 그래도 그나마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름 되면 우리 또 어디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여름 되면 여름 되면 이 산으로 가서 매미 소리. 매미 소리와? 예. 뭐 여름까지 하시게요? 뭐 적당히 하고 끊으시지. 얘 왜 불렀어? 신상철 노무사님 너무 약하신 것 같아. 차차 예. 몸이 풀리시면. 제가 솔직히 오늘 오면서 아침에 저도 이제 아침에 갑자기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시간 되냐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어차피 하루 나오고 말 거라서 개판 치고 가려고 뭐 개판 치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오늘 잘하면 저기 이해선 노무사하고 바꿔드릴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굴욕이에요. 제가 이해선 노무사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긴 하지만 학교 선배기도 하고 지금 올해가 임진년이죠. 임진국치라고 칭하고 싶네요. 세상에 내가 혜선이 땜빵이 뭐야? 혜선이 땜빵이. 학교 관계자분들. 부끄럽습니다. 오신 김에 한번 저기 강의 홍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내 강의를 들으면 이런 게 좋다. 홍보하는 건 좀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자신이 제 수업을 봐도 의구심을 듣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세종법학원 홍보를 좀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세종법학원이 드디어 종로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종법학원은 우리 노무사 수험계에서 이 노무사 수험하는 학원이 별로 없을 때부터 세종법학원이 출발을 했어요. 되게 오래된 학원인데 이제 종로시대를 열면서요. 이 종로가 사통팔달 아닙니까? 그 평이 아주 좋아요. 수원 영통 아니에요? 아니 여기 종로동. 그래서 웬만한 데서 오시기가 되게 좋다. 그리고 이 학원 주변에요 맛집이 되게 많아요. 건물 옆에 두 개만 이렇게 건너가 보면 뭐 유명한 텔레비전에 몇 번씩 나온 짜장면집이 3군데가 있고요. 더군다나 광장시장 전 이런 거 유명하죠. 거기 막걸리 되게 맛있고요. 그쵸. 마약김밥도 유명하죠. 그쵸.
그리고 종로 5가가 약국이 많아요. 그래서 오셨다가 그럼 자연강장제 수험생활 하시고 힘드실 때 그 자연강장제나 약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 큐에 그냥 약과 강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곳이다. 건강과 강의를 한 번에 챙길 수 그럼요. 있는. 학원 홍보보다는 무슨 상업기구에 따방이 분양 설명회 하는 것 같은. 아, 참, 그 옛날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가 강의 좋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갑자기 종로 좋아요.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참 수험생한테 참 좋은데. 홍보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옛날에 그 피터 드러거 그분이 얘기했던 제 여자 수강생 없다고 했는 그 옆방에 올 여자 수강생을 데리고 강의하신 그 강사님이 바로 신상철 농사님입니다. 오늘 그 우리 꼬리곰탕집에서 첫 이현우 노사님 첫 네? 인사가 사진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홍보를. 이거 그 슬로건을 좀 바꿔야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이런 거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장소도 꼬리곰탕집에서 그러시니까. 아 나 그리고 기분 나빴던 게 보니까 오신다고 또 음료수도 사오셨는데 네. 아유 제가 비타오백 사오려다가 또 연세도 있고 하니까 복분자를 사왔어요. 그 연세가 난가? 아니 저 제가 그 노성봉 노무사님이 개인적으로 저보다 형님이시잖아요. 근데 거의 여기서 거의 막내 같이 있어서 제가 또 다들 형님이시고. 아, 우리 혜선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제가 거의 막내 노릇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보다는 실리로 한 명씩 드시고. 비타오백에는 저 소녀시대 사진이 있는데. 좋잖아요, 다들. 네. 소녀시대 사진 있는데. 곧 있으면 결혼하시는 그 영승 노무사님 많이 드세요, 복분자. 많이 드세요. 예. 이현우 농사님 이제 셋째를 위해서. 셋째 낳게 도와주십시오. 수강생 여러분, 둘째 우유값을 벌면 바로 셋째로 고고싱입니다.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강의 인사를 잘하자. I'm your teacher.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CMS! 자 이제 진행을 하시죠. 예, 이번 시간에는 임금의 저번 시간에 공정성 이론을 했죠. 공정성 근데 좀 산만하긴 한데 잘 들어보시면은 산만함 속에 공정성은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 그렇죠. 원래 쉽게 들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좀 산만하긴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공정성은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난 방송 또 이러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공정성은 넘어가고 공정성 했으니까 네. 임금은 이제 공정성 이론을 했고 임금의 공정성은 배분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있다. 그리고 배분의 공정성에는 외부적 공정성과 내부적 공정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네. 지난 시간 내용이 이게 다예요. 했겠죠. 지난 시간에. 그럼 이제 임금의 이 외부적 공정성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임금의 외부적 공정성, 임금 수준의 관리죠. 그래서 외부적 공정성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나눠줄 임금의 총액의 크기,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임금 수준이죠. 그러니까 외부니까 다른 기업하고 우리 기업하고 임금의 이 다른 동종 기업과의 임금 수준, 임금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가. 그래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이 다른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임금 크기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공정성, 외부적 공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갑자기 아까 방송 초반에 우리 공정성 빼자 그랬는데 공정성 얘기가 계속 나와서
아니, 공정성 네. 이제 다 설명했고요. 이제 네. 외부적 공정성 가야 돼요. 제가 솔직히 이 방송을 1회만 듣고 오늘 처음 이렇게 듣는데 아, 되게 학구적이네요. 네, 그래서 임금 그래서 임금의 이제 외부적 공정성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종업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임금의 크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종업원들한테 이제 기업에서 얼마를 줄 것인가. 그리고 외부적 공정성은 임금 수준 결정에서 이제 대외적 비교와 사회적 균형에 따라 달성을 하여서 임금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이 외부적 공정성이 조직의 인력의 확보와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임금의 이제 임금 수준 관리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외적 공정성하고 생계비 보장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이라는데 대외적 공정성은 이제 생각해보면 임금은 결국은 이 제품의 원가에 안에 들어가는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 시장의 경쟁력 네. 이 돼서 노동비의 효율적인 통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임금에 따라서 인재를 그러니까 그 종업원을 어떻게 뽑냐 어떠한 종업원이 우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핵심 인재나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임금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또한 외부적 공정성 확보에 따른 우수 인력의 확보와 유지적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품 시장의 경쟁력 측면을 생각하면 임금은 최대한 낮아야 하고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생각하면은 임금은 최대한 높아야 한다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은 생계비죠. 임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종업원의 생계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재생산. 노동력의 재생산은 임금을 받아야 이제 쌀도 사고 밥도 사고 그러기 때문에 노동력의 재생산 측면에서 이 임금 수준의 관리의 목적과 관리 도구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노동시장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임금 수준과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정비례 관계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 임금이 또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임금 수준과 제품 시장 경쟁력과는 반비례 관계 뭐 아까 금방 설명한 게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결국에 이제 두 가지에서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답을 한번 기업은 찾아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많이 주면서 낮은 테일러가 추구했던 거잖아요. 인건비는 낮은 인건비, 높은 생산성을 통해서. 근데 실제로 이 다른 경쟁력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런 부분 되게 상충 관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기업이 이런 부분들에서 보통 보면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 노동시장 경쟁력을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되게 근데 또 생산량이 많아야 줄 수 있어야 주잖아요. 또 저는 반대로 많이 줘야 생산. 예, 많이 주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수동적인 역할에서 이렇게 지시 받으려서 그 지시 받은 만큼 하게 됐지만 요즘의 근로자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내가 대우받은 만큼에 대해서 많이 주면 그만큼에 준 대해서 만큼 일한다. 그게 왜 저기 강영신 노무사님 딴짓하지 마시고 네. 노동경제학에서도 왜 그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효율성 임금이라고 하나? 네. 그러니까 임금을 줌으로써 그만큼의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하지? 변수가 노력이죠, 노력. 그쵸? 네. 그런 모티브를 주는 그런 임금에 대한 얘기가 노동경제학에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효율성. 노동경제학 꼭 안 한 사람처럼 왜 그래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융합시대의 수험강사라고. 사실 저 공부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법학도 하고 노동경제학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고 경주도 하고 경제도 듣고 있고 핵융합 강사 이 시대. 근데 뭐 깊게 아냐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쌓아야겠어. 이게 신한철 농사님 목소리가 작아서 이게 녹음이 저쪽으로 갔잖아. 그래서 네. 그래요. 네. 예,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니까 순간 다가와서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땐 되게 공격적으로 그 욱하는 성격에 이놈 저놈 해가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런 거 좋아해요. 강의를 하긴 네. 하는데 예, 예선 농사도 요새 많이 배웠어요. 예. 네, 저희한테 욕 배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요즘 막 시베리아를 남발해요. 그래도 좀 더 밀을 치네, 팔을 치네. 파친 뭐 파도 쳤다고 하고. 요즘 이런 분위기 걔가 요즘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대드는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예, 저희 때리지 않습니다.
예, 나이 뭐 어리다고 뭐 네.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서 임금 수준의 이제 결정으로 들어가야죠. 임금 수준의 결정은 교과서에 그 그림 아실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 그려 있고 화살표가 위아래로 있는 그림 다 아시죠?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그래서 상한선은 기업에서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이죠. 이 안에서 임금 수준이 결정되고 하한선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내지는 최저임금. 국가에서 정한 임금 무조건 줘야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결정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그 대외적 공정성에서 보면 다른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죠. 기업의 임금 수준은. 그래서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이 부분으로 이렇게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답안지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좀 빼먹긴 해요.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은 꼭 고려를 해야죠. 이 다른 기업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분, 예. 뭐 하실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하고 약간 이제 내용이 그 예. 기본서마다 달라서 그런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 맞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노동시장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법 전문 최저임금 법을 보면 생계비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생계비가 그 최저임금하고 같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두 가지보다는 저는 최저임금 하나로만 놓고 법적인 최저임금으로만 놓고 상한선은 지불 능력을 놓고 양자 가운데서 조정할 수 있는 그 팩터가 생계비하고 기업의 노동시장 임금 수준. 어쨌든 생계비 이상은 줘야지 않나. 생계비 이상은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한선도 될 수가 아니, 있고, 그러니까 이건 물론 네. 이제 논쟁이 아니라 아니, 어쨌든 예. 제가 혹시나 예. 이럴 일은 없어요. 제가 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 수업을 듣는 사람한테는 제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관점의 차이니까 서로. 그래서 약간 교과서마다. 혹시나 수험생들이 오해하시고 아니면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걸로 써도 그렇게 틀린 답은 아니다. 예, 그러긴 하죠. 네. 그러니까 완벽히 하한선은 이제 최저임금은 무조건 법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줘야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생계비를 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측면에 이제 그 네. 견해의 차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생계비는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회적인 합의로 도출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그 노사정이 같이 이제 최저임금 그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이 받아들이는 그 하한선이라고 하는 수준이 법적인 것을 우리가 따를 거냐 아니면 그 최소한의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 수준으로 윤리적 거래 정해줄 거냐라고 하는 이제 관점 측면에서 네, 이렇게 보상의 보면 윤리적 다 거래 달라질 수는 측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신상철 노무사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를 저도 좀 고민을 했을 때 이게 하한선은 최저임금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하니까 하는데 약간 생계비는 윤리적 측면이잖아요. 기업에서. 근데 이게 이제 윤리적 거래나 이런 측면은 그 외국에서 이제 원서를 번역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보통 교수님들의 기본서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네.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계비하고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대부분의 기본서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험 공부할 당시에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생계비는 좀 더 올라가는 수준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생계비가 더 낮을 수 있죠. 특정 방식에. 특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들이나 뭐 그 취약계층들 생계비 막 산정한 거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라면만 맨날 끓여 먹어야 하고. 이제 뭐 20 얼마 한 달에 20 얼마 생계비는 20 얼마면 돼 이게 국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계비 내용상이 기준이잖아. 그 크게 수렴할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최저임금 결정할 때 생계비를 그 계산되는 맞아요. 생계비 감안해서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 협상이 있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은 크지는 않다. 근데 이제 출발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사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달에 뭐 돈 좀 벌면 되지 않아요? 아 저기 이현우 노무사님 다니는 회사가 네.
한 돈천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 되게 프라이드 돈천도 주고 이 학원 연애천은 아니죠. 아니 돈천도 주고 아니 1년에 1,000원 가지고 어떻게 돈천도 주고 학원 강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녹음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임금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학원 강의라도 해서 좀 살아라. 아 그러면 생계비가 낮을 수도 있겠네요. 자유시간을 보장해주고. 네. 갑자기 왜 눈물이. 아니 여기 생계비 얘기가 나오길래 얼마 정도 있으면 우리가 진짜 생계라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나. 생계를 단순히 먹고 자고 이동하는 수준보다 존재로까지 본다면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한 1인 제가 그냥 혼자 살아보니까 부부가 아니라 혼자는 그래도 한 150 이상은 돼야지 않을까. 그냥 최저 생계비라고 따졌을 때. 왜냐면 한 달에 그러니까 한 100 정도로 살면요. 네. 정말 산이 빡빡해요. 밥만 딱 먹으면 이제 그만큼이야. 교통비. 우리 수험생 할 때 네. 그러니까 수험생 할 때 해보는 딱 생활이 딱 반값 그다음에 밥 교통비, 먹고 교통비 학원비 조금 술 뭐 한잔 하고 맥주도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2, 3회가 늘어나면 절대 안 돼. 근데 이제 뭐 옷이라도 한 벌 이제 때때로 티셔츠라도 한 장 사고 친구랑 만나서 이제 밥값 한 번 낼 수 있고 추리닝도 한번 바꿔줘야 돼. 추리닝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항상 이 신림동에 3디다스 추리닝 있잖아요. 이 남성의 3디다스, 여성의 핑크 그것만 입지 말고 이제 좀 다른 것도 사고 하려면은 모르겠어요. 제 마인드를 한 150 이상은 줘야 이상은 벌어야 그리고 그 좀 뻑뻑 그 이상부터는 좀 다른 것들을 살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철 노무사님. 저도 보통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울에 집이 없고 네. 저같이 이제 대부분 고향이 다 지방이시죠. 예, 용돈 그러니까 집값 안 내고 예. 집에서 산다 보면 100만 원 충분하죠.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월세를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교통비 이런 거 하면 숨만 쉬고 존재 자체만 한다면은 1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우리들도 뭐 뭔가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120, 30, 뭐 이제 150이면 좀 넉넉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화라도 한번 보고 네. 밥값 한번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한 150은 벌어야죠. 얻어먹고 다니기도 미안하고 맞아요. 지금 뭐 수습 받으면서 갑자기 왜 웃음을 카드값 보면 슬퍼가지고. 아 근데 요즘은 수험생들 다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습비 얼마인지 다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수습 얼마 정도 받는지. 그래가지고 수습비 열악한지 다 아시더라고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그거 뭐 비밀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노무사 회에 네. 그 주니어 보드라 그래가지고 각 기수 청년 중역회. 예. 뭐 거기 이제 제가 18기 대표단으로 되어 있어서 네.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기 분들 얘기를 네.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20기 분들이 이제 수험생 시절에 가졌던 생각하고 실제 이제 실무로 들어오고 노무사가 돼서 들어왔을 때 그 환상이 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성토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18개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고용을 하면 되잖아요. 저희 사무실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직원이랑 스타예요. 12시에 제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 직원이 그렇습니다. 좋아지겠죠. 네. 광고 하시라니까요? 저희 뭐 법인 널널합니다. 파리랑 같이 산재. 집에서 밥 먹고 하고. 가야 돼요. 점심을 먹고 가야지. 파리 잡으면 산재 요청하고. 그나마 비용이 좀 줄고. 사건 하시는 분들 뭐 알바하시다가 떼이신 분들 있으면 진정. 그거 댓글 알바도 됩니까? 고용관계만 입증되면 근로계약관계 입증만 되면 예,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수험방송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진행하시죠. 그럼 이제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은 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생산성 측면, 수익성 측면을 생각할 수 있고, 생산성은 물적 생산성과 부가가치적 생산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음이 급해요. 근데 진짜 시옷 발음이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 그 보상 관련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예. 생산성이라는 발음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빨리 강의를 해야 되니까
생산성 하는데 저도 혀가 좀 짧아서 TH 발음. 예, 잘 안 돼요. 영어 할 때는 TH 안 되면서 죽어도 안 돼. 영어에서는 스태틱스 그 뭐 전략 있죠. 그거 잘안 되고 인스티튜트 이 두 개가 정말 발음 인스티튜트. 왜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나오잖아요. 네. 아 이 두 개는 죽었다 깨어나 발음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 고풍스럽다. 고품격 수험방송. 영어의 전문 강의. 우리 영어로 할까? 자, 그 기업의 임금 수준에서 하이 레벨 페이 어빌리티라는 거죠. 아 예. 지불 능력이다. 예스. 네, 미니멈은 미니멈 웨이지 시스템 최저임금. 맞아요? 그다음에 그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법은 프로덕티버티 아날리시스. 그냥 한글로 하죠 우리. 형님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은데. 형님, 잠깐 안경을 벗어야 할 것 같아요. 왜 때리려고? 예, 그래서 물적 생산성은 보면은 물적 생산성은 단위 노동 생산 요소의 투입량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이죠. 그래서 뭐 박경규 교수님 책에 이제 나오죠. 뭐 만 명을 고용했을 때 이제 10만 대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20%가 올랐다. 그러면 물적 생산성이 20% 올라갔기 때문에 임금을 20%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죠. 이 물적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과연 노동력이 기여를 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기술이 발달한 건지 그때 뭐 외부적 환경이 뭐 바뀌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부가가치 생산성이 나오죠. 그래서 부가가치 생산성은 이 시장 가치니까 부가가치란 매출액에서 제조 원가를 뺀 액수가 부가가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 증가된 거에 따라서 임금을 배분을 하자라고 나오는 것들이 부가가치 생산성 기준이죠. 수익성 측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생산성보다 수익이 나는 이익이 나는 이익 안에서 종업원에게 배분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수익성 분석이죠. 수익성 분석은 손익분기점과 원가구성 분석법.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잘 아시죠?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비용에서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기업에서 이익이 생기고 그 확보된 이익만큼 인건비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기준해서 그 이상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임금을 줘야 한다라는 측면이 이제 손익분기점 기준이고, 원가구성 분석법은 기업의 전체 원가 구성 요소 중에 인건비 비율을 과거의 자료를 데이터로 근거해서 임금 수준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 원가 안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라는 걸 분석해서 원가 중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비율을 결정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를 지불하자라고 나오는 것들이 원가 구성 분석법이죠. 예, 그리고 이제 생산성 분석에 이제 근데 이제 한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 그러니까 기업의 지불 능력의 상한선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기업 지불 능력 판단을 해서 각종 뭐 재무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확한 이런 것들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미공개죠. 그래서 이제 제공 자료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분석하기도 힘들 뿐더러 임금의 또 하방 경직성, 이 임금은 한번 오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성질이 갖고 있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 때문에 임금 수준을 변동이 된다고 또 깎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다음 해. 그러한 점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하한선은 일단은 아까 얘기한 거 하한선 생계비는 패스할까요? 생계비는 그쵸?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 생계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고 그냥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네, 굳이 생계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저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실태 생계비하고 이론 생계비 뭐 이런 것들 해서 실태 생계비하고 이론 생계비에서 이제 이론 생계비 구하는 게 전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 설명을 했어요. 아, 뭐 그런 걸 설명을 해야 아니 나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그냥 한번 들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물량은 어떻게 산정하고 반물량은 어떻게 산정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수험생이.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게 아마 삼인공저 책에 나오든가 그럴 아니 거예요. 박경 교수님 책에. 박경 교수님 책에 나오네. 예,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전물량 방식은 그러니까 전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그 전 품목을 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방값은 얼마, 음식값은 얼마, 뭐 옷값은 몇 벌. 군대에서 있잖아요. 피복비 몇 칼로리 해가지고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전물량 방식이고 반물량은 이제
이 전물량이 이제 됐을 때 먹는 거는 이제 비슷하잖아요, 우리. 근데 옷이나 뭐 집은 기준을 딱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쪽방에서 사는지, 뭐 좋은 옷을 어떤 브랜드를 사는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반물량이라는 건 그러면 일단은 엔겔 지수는 아시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경제학 전공했어요. 그니까 본인이 경제학 깔때기 설명하시죠. 와 장난 아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엔겔지수가 가계 총 수익당 식료품비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0.5가 후진국이고 0.3 이상이 선진국이고 0.3에서 0.5 정도 사이가 저거 경제학 모른다고 하시는데 경제학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0.3에서 0.5 정도가 이제 이 저기 개도국인데 뭐 어쨌든 그 사회 엔겔지수를 계산해서 식료품비 곱하기 나머지 금액 엔겔지수가 0.3이라고 하면은 식료품비가 0.3이니까 곱하기 0.7을 해주면 이제 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그게 거예요 지금 모르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 식구가 한 달에 그냥 얼마나 먹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수치로 계산하는 그냥, 거. 예. 만약에 그거 그렇게 혹시나 얘기하면 될 걸. 혹시나 이거를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깔때기 한번 들이대고 싶어서 경제학 막 나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좀만 먹고 좀만 싸려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노동법 다 공부하시니까 했겠죠? 했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가 노동법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1차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고 2차도 100일 넘었다고 어제 수업 시간에 100일 정도 남으셨다면서 했더니 아니에요 98일이에요 딱 그러는 수강생 문제 더 많이 얘기해요. 어쨌든 하한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의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이제 봐야 하죠. 다른 기업이 도대체 얼마의 임금을 주는지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되죠. 다른 기업의 이제 임금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임금 전략, 선도 전략, 동행 전략, 추정 전략. 우리 맨 앞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서 나오는 선도 전략, 동행 전략, 추정 전략과 동일하게 임금 수준인데 다른 기업보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준다. 이현우 농사님 다니는 회사처럼 조금이라도 더 줘서 핵심 인재를 뽑아와야겠다. 리을이 빠졌어. 리을. 더가 아니라 덜이야. 덜. 덜도 그냥 덜이 아니라 덜덜 줘서. 추정 전략. 그건 추정 전략인가요? 거지 같은 회사. 사장님. 사장님, 아까 그 신상철 농사님이 예. 되게 극찬을 하셨는데 이현우 농사님 아,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이 회사 되게 복지도 좋고 예. 그 실태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임금 수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한다기보다는 기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우리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임금 정책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각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마다 임금 정책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기는 좀 어려운데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죠. 예. 근데 임금 정책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사가 좀 동일하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사업의 특성별로 다르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회사가 만약에 성장하려고 하면 주로 이제 선도 전략으로 가겠죠. 아니면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고 이제 보수적이다. 그러면은 동행 전략이나 추종 전략을 가겠죠. 저희 회사는 보수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추종 전략이에요. 네, 선도 전략을 썼을 때는 이제 서로 이게 계속 배팅을 해가지고 이게 막 인건비만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둘 같이 망하는 아니 치킨 게임. 그거는 근데 꼭 그렇다 치킨 게임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약간 그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보통 이제 배송수수 영업에서 책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격 경쟁 붙어가지고 단가 낮춰주니까 이쪽도 낮추고 이쪽도 낮추고 하다가 둘 다 망하는. 네, 그런 것들은 그런- 이제 그 갑자기 이제 교과서에서 본 생각이 배종석 교수님 책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인건비 경쟁이 계속 붙어가지고 이제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구글이 이제 불질러가지고 그 IT 인재들 계속 빼갔잖아요. 그러니까 MS에서 힘들었었다. 하지만 MS에서 썼던 전략은 이제 이 돈이 아니라 이런 이 비금전적 보상, 총보상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임금을 이제 다른 그 주지 않는 부분을 택할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추종 전략을 쓴다고 무조건 그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쪽을 핵심 인재가 안 가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현우 농사님의 회사는 이 임금만 추종이지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방법들은 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서에 기술될 정도라고 하고, 그 처음에 아까 이현우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사업부별로 아니면 그 사업부나 아니면 지사나 아니면 뭐 부서 단위나 부문 단위로 이렇게 섞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 이게 실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인공조 책에 보면 거기에 이제 혼합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히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예. 이 진리는 항상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요, 베리타스? 아니 왜 제 옆에 앉으셨으니까. 어느 러비스 베리타스?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가 진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간에 고수들은 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염화미소. 나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무슨 일단은 이렇게 세게 거시는지. 어쨌든 이제 내부적 공정성은 그렇게 봤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부적 공정성을 한번 생각해봐야죠. 내부적 공정성은 이제 그 기업의 서용 임금 총액에서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임금 배분 기준이 종업원에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임금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만족이 결정되게 되죠. 임금의 이제 공정성이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배분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내부적 공정성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직무 가치가 뭐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직무 가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그 배분을 한다고 하면은 직무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연공, 연령, 뭐 근속 연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연공급이 될 수 있고, 직무 수행 능력, 이게 직능급이 될 수 있고, 성과에 따라서 배분한다 하면은 성과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임금 체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금방 설명한 것처럼 종업원의 가치, 연공급이나 직능급, 직무의 가치, 직무급, 결과가치, 성과급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배분이 되는 것들이 이제 내부적 공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바로 연공급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연공급이란 이제 종업원의 연령이나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이 제도의 기반은 숙련 상승설 내지는 생계비 보장설. 이 숙련 상승설이나 생계비 보장설은 특히 이제 숙련 상승설은 왜요? 생산성, 상승성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아닙니다. 저 좀 너무 빨리 또 이게 앞에서 떠들어가지고 제가 떠드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말을 빠르게 하는데 다시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릴렉스 하면서 이제 숙련 상승설이란 네, 그 일본 특히 이게 그 일본을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을 생각할 때 연공급은. 그래서 일본은 뭐 이렇게 차를 다도를 배우려면 뭐 5년 동안 물만 끓이면 된대요. 물을 끓이면 이제 물의 온도를 정확히 맞추는 전문가가 됐다 하면 이제 그 차를 손대지도 못하고 이제 차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 수저를 푸는 거, 떼는 거, 나중에 우리는 것도 5년 배우고 해가지고 이게 10년 코스예요. 언제 마셔? 그러니까 차를 타려고 하면은 한 10년인가 15년을 배워야 이 녹차를 탈 수 있는 이제 이게 된대요. 일본 좀 특이해요. 어쨌든 쌀밥의 장인 나왔는데 뭐 쌀밥을 지려면 뭐 최고의 뭐 쌀을 어떻게 뭐 온도를 맞추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좀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영명 농사님이 기술을 가져온 그 일본 회사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들으면 친일 기업을 하겠어요. 아니 일본과 합작을 많이. 어쨌든 일본 기업들은 일본 사람들의 이 밑에서 이제 이 부하가 이제 배우잖아요. 도제식으로. 네, 도제식으로 배워서 상승이 되면 나이를 먹고 많이 배우면은 숙련이 상승되니까 그만큼 인건비를 더 주겠다. 장인이니까 마에스트로로 인정이 되면 이게 이제 숙련 상승설이고, 생계비 보장설은 일본의 이제 기준이죠. 일본의 그 남성, 전형적인 일본의 동경에 살고 있는 남성이 20대에 필요한 돈, 그리고 이제 뭐 20대 중반, 30대에 돼서 결혼하면 얼마가 필요하고, 자식을 낳으면 돈이 더 필요하고, 뭐 학교를 더 들어가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너 어렸을 때 결혼 안 갔을 때는 너무 별로 돈 필요 없지 않냐 해서 그 임금 수준보다는 낮게 주고, 이제 결혼하면 좀 더 필요하니까 더 주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생계비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준다라는 것들이 생계비 보장설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좀 연공급의 아픈 역사. 뿌리 깊은 이 식민. 근데 원래 사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래도 연공급이 설득력이 있고 뭐 100년이 넘게끔 100년 뭐 수세기 동안 이렇게 인정이 됐던 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연공급이 단점만 있는 것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나름 합리적이죠. 예. 그러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평가에서요. 평가 기준이 뭔가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과급을 어설프게 도입했다는 종업원의 반발만 더 일어나요. 그런 것보다는 연공급을 해버리면 공평하잖아요. 군대처럼 다 짬을 하면은 반박할 수가 없잖아. 어쨌든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도 이제 짬이 되면은 아 나도 이제 그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되겠다. 라는 그리고 협동 시스템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는 연공급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유교적 문화권이고 협동 시스템 팀제 안에서 생각하면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팀장을 맡아야 하고 능력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공이 받아들이죠. 해서 중소기업 같은 데 이제 옛날에 어설프게 성과급 많이 도입했다가 요새 다시 연공급으로 많이 회귀한다고 해요.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연공급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공급이 아직도 지지를 받고 어떤 면에서 평가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그 현재 상황에서는 연공급이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은 그 업종 자체도 필연적으로 연공급을 원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숙련된 장인의 그런 기술 요한, 빵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미용이라든가, 아니면 운전자도 초보 운전자하고 아이고 숙련된 운전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에 따라서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현동 선생 뭐 할 얘기? 저는 그 숙련상승설은 뭐 말씀 잘들 해주셨으니까 뭐 더 그럴 건 없고 생계비 부장설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저도 지금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사회복지학자 중에 이제 세인스베리라고 하는 양반이 계세요. 이분이 그 1993년인가 내셨던 논문 가운데 찾아봐야겠는데? 아 왜 이래? 진짜 맞나요? 이분이 얘기하신 게 이 복지국가의 체계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가 이 메일 브레드 위너 모델, 그러니까 남성 부양자 모델인데 이런 모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모델, 그러니까 개인주의 모델이 있다. 근데 남성 부양자 모델은 남성들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을 주고 여성은 집에서 이제 가사 활동을 하는 이런 하나의 국가 모델을 고려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주의 모델은 아니 여성이라고 해서 그럼 밖에 일하지 말라는 거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복지국가의 어떤 조세 체계라든지 뭐 복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크게 두 개의 이제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생계비 보장이나 뭐 숙련 상승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숙련 상승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계비 보장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동양적인 부분에 한정돼서 좀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양도 마찬가지로 이 가부장적인 어떤 생계부양의 그런 역사들이 오래 있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어제 들었었어요. 그리고 서양이라고 연공급 없는 건 아니에요. 서양도 군대 조직이라든지 그런 조직들은 연공급의 임금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서양도 연공급이 없다라는 것들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업 듣는 분들한테 수업 듣는 분한테 이게 수업 시간에 저도 설명을 드리는데, 무조건 연금급은 동양에서 나온 제도, 서양엔 없는 제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너무 좁히시면 서양에서도 연금급 제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인사관리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뭐 노동법이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인사관리 부분만큼은 진짜 사고가 계속 개방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이게 정답이다 이러면은 늪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해놔야지 문제 찍었을 때 틀려도 나중에 욕을 좀. 실제 나중에 그 지금들 출제들 계속 하고 계시죠. 문제들 내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수험생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기본적인 기본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실제 자기가 원하는 답안지를 써내는 이렇게 응용력 기울이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용력을 좀 길러주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좀 이상하더라고. 어렵다고.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내준 답안을 가지고 어떻게 내 걸로 체화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세종법학원 주말 강의. 나 당했어요. 진짜. 눈빛 보고 알았어야 되는 건데. 신상철 의사도
신상철 농사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막 치고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면 돼. 아니 이제 제가 알았어? 좀 뼈아픈 무슨? 과거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응용력 때문에 제가 좀 상처는 아닙니다. 상처는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저만의 프레임 제가 가르치는 방법에 익숙해져서 제 것만 너무 답안지 제가 주는 강의 자료나 이런 거나 하다 보면 인사 관리는 되게 폭넓게 봐야 되니까 사고가 좁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 것도 들어보고 다른 강의 다 갔어 이씨. 다 갔어. 다른 수강생이 다른 강의도 좀 여러 개를 두루두루 형한테도 갔어. 형한테도. 세종법 다른 강사님 두루두루 들으라고 했는데 네. 진짜 다른 진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런 이 위험한 발언은 안 합니다. 아예 뭐 가서 합격하면 좋죠. 안 보면 되니까. 자, 연공급은 뭐 그래서 연공급은 재미있는 이제 것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연공급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장점도 있고 장점 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 적합론적으로 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능급 들어가면 이제 직능급은 종업원이 직무 수행 능력. 잠깐 이게 직능급 하기 전에 사실은 직무급을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직무급 먼저 하고 직능급 하죠. 예. 그래서 직무급 같은 경우 이제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를 평가하여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앞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직무급 도입의 전제 조건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딱 잡아 놓고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된 다음에 이제 직무들을 평가한 그 상대적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다. 그래서 이제 직무급을 생각하는데 이제 직무급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직무의 뭐 중요도랄지,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 작업 조건 이런 걸 기준으로 고려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직무의 가치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은 직무 간의 공정한 임금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탕으로 하는 것들이 직무급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서양의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직무 중심 인적 자원 관리에서 직무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급에 이제 직무급이 나오면은 꼭 이거는 쓰셔야 한다라는 점은 이 직무급의 도입의 전제 조건. 이 부분은 직무급 나오면 무조건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써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안 써주면은 직무급에 이제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급의 도입의 전제 조건은 생산이 안정적이고 직무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무 분석, 직무 중심의 합리적인 체계형과 인사 고과 시스템이 확립이 돼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배치, 이동, 승진할 수 있는 이 공정하고 적정한 직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요. 노사 모두가 또한 직무급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횡단적 노동시장이 발전돼 있어야 자유로우니까 본인의 직무 능력이 뛰어난다고 했을 때 회사에 그러한 직무가 없으면 바로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노동시장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직무급의 도입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횡단적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A라는 택시 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뭐 여기서 안 좋으면 B라는 택시 회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직무 기능이 이게 그런 같은 종의 직업을 같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러겠죠. 근데 예. 보통 왜 기획 업무 하는 사람들 뭐 서비스 업종에 기획 업무 하다가 또 제조업에 기획 업무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형님이 만약에 여기를 이현 노사님이 그만두시고 다른 기업으로 가시면 거기서는 또 다른 저는 근데 뼈를 묻을 생각이죠. 그게 횡단적이라고 저는 이제 거기서도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쵸. 약간 상향으로 가셔야죠. 횡단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직급은 같되 직급은 다르더라도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같으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융합 수험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전 다양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당장 임원 자리를 주셔도 할 수 있어요. 뭐 하다가 뭐 잘리면 되지 뭐. 임원은 곧 2-3년 내에 그만둬야 하잖아요. 임원보다는 이 평사원으로 끝까지 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딴 데 옮겨서 또 임원하면 되지 뭐. 임원 왜? 직업이 뭐예요? 그럼 예 임원입니다. 좋다. 진짜. 우리 회사에서 웃긴 얘기 중에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직업이 뭐예요? 그럼 예 저 박사가 직업입니다.
박사 타이틀을 가진 백수. 슬프다. 그래서 이제 직무급의 이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들어가면 직무급 도입에는 임금은 이 노동의 대가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직무급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니까 합리적에 타당한 임금 제도로서 볼 수 있고 임금 결정이 객관화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거친 후에 직무에 따라 임금 결정되니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임금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란 이 합당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그래서 종업원의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할 수 있고요. 직무급의 이제 유형을 보면은 개별 직무급, 직급별 직무급, 단일 직무급, 범위 직무급 생각할 수 있는데 개별 직무급은 개별 직무마다 임금률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일 직무급은 이게 개별 직무급대로 하면 직무마다 모두 있으니까 복잡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이제 직무마다 그냥 몇 개 이제 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 직급 중에 이제 분류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몇 개의 직무들을 묶어서 그 직무들은 다 단일하게 임금을 주는 것들 이제 단일 직무급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불만이 생기죠. 나보다 좀 직무가 낮은 사람, 조금 높은 사람이 뭐 같은 임금을 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범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범위 직무급은 이제 일정한 이 범위를 주죠. 일정 범위를 정해서 임금률을 정해주는 운영 형태고 이제 요즘은 이제 너무 이게 또 범위가 너무 많아지니까 밴드가 많아지니까 이 밴드를 묶는 현상 그게 이제 또 브로드 밴딩으로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직무급 보고요. 저기 직능급은 잠깐만요. 잠깐 쉴 때 없나요? 예. 대부분의 기업들은 범위 직무급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밴드로 많이 묶지 않나요? 아, 묶어요. 예, 그래서 저 했던 뭐 대기업도 저 노무법인이 있을 때 5등급인가 7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다 밴드로 묶어 하더라고요. 저희는 3등급으로 묶어. 아, 그래요? 제가 했던 5등급이도 안 돼. 5등급. 저희는 처음부터 3등급으로 묶었어요. 처음 만들 때부터 브로드밴드 했어요. 저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사장님! 돈을 덜 주는데. 근데 밴드가 항상 밴드에서 맨 밑에 밴드인데 윗밴드로 올라가지고. 묶으면서 딱 떨어졌죠, 밑으로. 괜찮아요. 저 라면 먹으면서도 일할 수 있어요. 직능급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잠깐 쉬시죠. 뭐 설계 같은 거는 그냥 교과서 보시면서 예, 내용 보시고요. 직무급의 장단점도 지쳤어. 그래. 어쩐지 초반에. 아니 우리가 다 해줄 순 없잖아. 그러면 세종법학원 이현우 농사님 뭐하라고? 아니 나 왜 한림법학원은 그러면 왜 있는 거야? 초반에 그 노성무 노무사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다 이제 하나부터 읽어주시니까 아 되게 자상하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짓는금 읽어보세요. 근데 매번 이런 식이야. 막 이렇게 설명하다 나중에 그만해. 우리 이렇게 그래도 우리만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강사. 디테일로. 아 저는 디테일하게 못해줘서 이런 부분들이. 전 대충 합니다 저는. 아 지금 여기서 하면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디테일하면서 다른 강사 강의 좀 들어봐요. 김강식 교수님 한번 초청 토론회 하면 안 되나요? 별 효과 없더라고요. 예? 오늘 다음번 방송이나 한번 김광식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셔볼까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런 거 아니야? 딱 보고 상처라. 이게 뭐냐? 이 교수님 무서워요. 지금 이번에 뭐 잘못 한번 해가지고 지금 찍혀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자, 직능급 설명해 주시죠. 직능급은 이제 그 일본에서 이 연공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70년대 이 일본의 이제 석유파 등으로 인해서 이제 막 버블이 막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 분들 일본의 방송이기 때문에 일본 놈이라 했다 나중에 다 캡처 당해가지고 국회 못 나올 수 있어. 일본 분들은 네. 그 연공급 제도를 했었는데 이제 연공급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가 돼야 연공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승진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임금도 계속 줘야 하는데.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꺾이게 됐어요. 꺾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왜 고성장 이제 여기서 저성장을 됐을 때 이제 벤치마킹을 하자. 일본 분들은 되게 벤치마킹 좋아해요. 김치도 벤치마킹하고 예 김치도 뭐 모든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일본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임금 제조, 인사관리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 과연 잘 나가는 미국, 영국들은 도대체 어떠한 임금 제도를 하고 있냐라는 고민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 딱 했더니 미국은 이제 직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이걸 한번 도입해보자 일본에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 근데 직무급을 연공급제에서 바로 도입할 수가 없죠. 사회적인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는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또 항상 일본식으로 바꾸죠. 맥도날드도 마크도날드 뭐 이런 것처럼 어쨌든 그건 발음을 못해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일본식으로 다 바꾸잖아 모든 음식을. 김치도 김치로 바꿔서 네. 이 젓갈 안 넣고 그냥 염장만 해가지고 팔잖아요. 일본 맥도날드는 좀 다른가요? 빅맥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된장도 미소로 된장을 바꿔버리잖아. 네. 발효 안 시키고. 어쨌든 하는 것처럼 이제 임금 제도도 서구의 직무급을 일본식으로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이 직무 플러스 연공을 합친 임금 체계를 만들죠. 이게 이제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주자라고 생각한 게 직능급이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직능급인데 직능급은 이 종업원의 이제 직무 수행 능력에 역점을 두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은 현재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직무나 이 직책하고 상관없어요. 자기의 직무 수행 능력이 높다고 하면은 같은 직책을 갖다고 해도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 직무 분석이 충분히 되지 않아도 돼요. 직무급은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거지만 연공급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냐 해서 본인의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상황에서 임금을 주는 것들. 그러니까 승진 적치 현상이나 뭐 능력주의 인사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승진 정치 현상을 완화시키고 능력주의 인사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능급을 도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공급이나 직능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인급 같이 인간 중심, 사람이나 종업원 중심의 종업원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직무급은 이제 그 해당 직무 자체만 일 놓고 자체.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 크게 나누면 두 개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인간 중심의 급여 체계, 인간 중심이란 말이 좀 어렵다. 근로자 중심 아니면 종업원 중심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강사님이 아니 물어보시니까. 그 제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요. 인사클 농사님 지금 강의 안 해요? 아니 그 강의를 하는데 네, 항상 맞습니다. 네, 네. 내용이 근데 요거하고 연결 보면 저기 연결할 만한 게 어차피 그 승진 정체 현상 때문에 이제 직능급이 고려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승진에서도 자격 승진이 이제 승진 정체 때문에 고려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예, 직능 자격제도. 그쵸? 네, 그거 연결시켜서 그 직능 자격제도 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직능급하고 연결된다. 꼭 연결시켜서 생각해라. 기억 안 나? 이거 또 후루가 안 되나? 제 발언을 편집자님. 그냥 가요. 왜 자꾸 판을 키워요? 맞아 설명하시죠. 아니요, 뭐 설명하시죠. 아니요 진도 나가요. 아, 빨리 쉬자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직능급의 이제 도입의 전자 조건은 직무가 표준화되고 합리적인 직능 등급을 만들어야 하고요. 종업원의 능력 체계가 이제 평가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어야 하고 직능 자격 제도에 대한 이제 종업원의 이 수용도가 있어야겠죠.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능력주의 임금 제도이면서 이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이 안 돼 있어도 되는데 그냥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직무급 체계처럼 그렇게 완벽히 돼 있지 않아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어감의 차이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하고 단점은 한림법학원의 신상철 농사님 강의를 들으세요. 이 직능급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책 찾아봐요. 책 찾아봐.